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소요법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려시대 불교를 5번째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장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승정에 대해서 국가와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승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로 대장경을 주제로 잡은 것은 불교를 떠나서 그냥 고려시대 문화, 사상을 대표하는 가장 어떻게 보자면 고려시대를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걸작 중의 하나로 대장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 우리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제조대장경 경판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될 만큼 한편으로는 이제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세계적으로 높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중세 동아시아 사회 또는 정근대 동아시아 사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고려대장경을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려시대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국가와 불교와의 관계라든지 불교 그다음에 고려불교의 어떤 교화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려시대 때 고려와 중국, 고려와 외부와의 교류, 외교 문제, 외교 관계 이런 문제들까지도 대장경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를 불교뿐만 아니라 실은 대외관계까지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대장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집대성한 요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세트는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 불교와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왜 동아시아 불교와 대장경을 이야기할 때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중일 불교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중일 불교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전을 가지고 불교가 전개되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제 서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래되고 난 뒤에 한문으로 경전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들이 삼국으로, 우리나라의 삼국시 고구려 백제 신라로,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또 때로는 베트남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불교가 확산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는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의 발전이나 전개라고 하는 것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보다는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 질서에 따라서 전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공 책봉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는 이 대장경의 전파, 전례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 책봉 질서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을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남북조 시대부터 그다음에 원나라 때까지 이르는 거의 한 1000년에 걸치는 동안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문화로서 불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교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유교가 보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이 유교 사상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 그거에 비해서 불교는 중국에서 어떤 특정한 불교 사상이나
아니면 불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 그게 바로 거의 동시대에 같은 몇 년 걸리지 않아서 우리나라로 전래가 되고 다시 그것이 일본으로 전래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대적으로 비슷한 불교들을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시기입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왜 원대로 끊었냐 하면은 그 원대에서 명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불교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불교가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선과 명나라 때부터는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스님들이 중국을 간다라고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불교 교류 자체도 그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의 불교를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이것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왕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남북조에서 원대에 이르는 시기고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삼국시대부터 결국은 고려에 이르는 시기 정도까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경판을 새기는 이 거대한 불사를 했던 것은 우리는 이제 고려에서 끝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일본은 그 뒤에 경판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으로서 남북조부터 원대 한 14세기 정도까지를 끊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에 결국은 가장 해당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대장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해당 국가의 국력을 알 수 있는 잣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팔만대장경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기간에 만든 대장경이지만 그 방대한 분량을 보면 그 기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물자를 들여서 경전을 새겨야 되거든요. 근데 경전을 새기는 게 단순히 새기는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전을 새기기 위해서 오탈자가 없는 정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경전을 여러 개 판본을 모아서 다 교정을 보고 교감을 해서 오탈자가 없는 완벽한 경전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글씨를 정설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나무를 또 이제 가공을 하잖아요. 틀어지지 않게 나무를 가공을 하고 붙여서 새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인쇄를 해야 될 때는 먹과 종이도 굉장히 기술이 좋은 먹과 좋은 종이에 인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량으로 목판을 만들어서 기왕에 대장경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목판이 상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차례 계속 찍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불교 사상이, 불교 철학이, 교학이 아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다양한 경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경전은 다른 글자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번역자가 다른 경전들도 나오고요. 같은 경전이지만 때로는 뭐 송본에는 한 줄이 빠져 있는데 거란본에는 그게 들어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맞는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교학의 발달이 전제돼야 돼요. 사상의 발달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경을 새기고 나무를 가공한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기술의 문제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장경을 새기는 거는 정말 솜씨 좋은 각수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종이와 먹을 만드는 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준이 너무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대장경을 새기고 인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수십 년씩 걸리는 이러한 불사가 큰 탈 없이 무사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맨날 전쟁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제조대장경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전쟁하고 있거나 내란이 일어나고 있으면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력도 뒷받침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불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송과 거란에서 대장경을 고려로 전해주기도 했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류큐에서
해서 사신이 와서 대장경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조선국왕이 선물로 주거든요. 이런 관계들을 보면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대장경을 선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외교 선물, 우호 관계를 맺을 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관계에서도 대장경을 가지고 국제관계를 살펴보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대장경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경이라고 하는 말은 동아시아 불교 문헌을 다 묶어서 이야기할 때 동아시아 불서를 이야기할 때 대장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인도에서는 이제 트리피타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율론을 각각을 이야기해서 경장, 율장, 논장, 경을 모은 거, 율을 모은 거, 그 다음에 경과 율에 대한 해설, 논설을 모은 거,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삼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삼장법사라고 하는 말도 이 삼장에서 나온 말이고요. 근데 이제 이 트리피타카를 동아시아에서 번역을 하면서는 일체경, 모든 경전이란 뜻으로 일체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경장, 율장, 논장을 다 모은 거, 이 세트는 꼭 인쇄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쇄 기술이 나오기 전부터도 일단 이러한 일종의 대장경 형태의 경전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전들은 대개 당시에는 인쇄가 아니라 사본, 베껴 쓰는 필사본들이었고, 지금 이 대장경에 등장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여튼간에 필사본이 되면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러 절에 이제 봉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대장경 발전에서 불서 간행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쇄 기술의 등장. 바로 인쇄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대장경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목판에 새겨서 뭐 몇백 부씩 간행을 해서 여러 사찰에 봉안을 하고 외국으로도 선물을 할 수 있고 하는 단계로 대량 유통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 시기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특히 고려대장경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인쇄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 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불서는 굉장히 많고 그 화엄경만 하더라도 언제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화엄경이 있듯이 인도에서부터 그 불교 경전에 발전된 등장한 이런 과정을 보면 되게 짧은 단편의 경전들이 어느 순간 다 모여서 화엄경이 되고 어느 순간 모여서 법화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요 짧은 단편의 경전들이나 중간 단계 경전들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소위 법화경으로 묶일 수 있는 경전들이 중국으로 전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대장경을 만들 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정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대장경을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종의 목록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록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전은 아무나 여기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으로 목록집에 추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록집에 들어가는 경전, 대장경 목록에 들어가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권위를 갖게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목록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고 이렇게 구성되는 게 대장경이야 라고 하는 목록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한 번에 많은 양을 간행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장경의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보면 일단 목록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서역을 통해서 중국에 전해지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 건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인도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로 돼 있는 또는 뭐 서역에 있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경전이 그냥 그대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안 그래도 불교가 낯선 중국 사람들한테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문자인 한문으로 이것을 번역해야 그때부터 불교가 중국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전개가 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부터 바로 불교 경전의 한역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계속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번역된 경전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목록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경전의 목록은 한나라 때부터 이미 목록을 쭉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초기에 나왔던 목록들은 지금 남아있는 건 없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대장경 목록은 양나라 때 승우라고 하는 스님이 정리를 한 출삼장기집이라고 하는 이 목록집이 현재 남아있는 대장경 목록 중에는 가장 오래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경율론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대장경 목록을 정리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대장경의 목록의 형태가 출삼장기집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출삼장기집부터 3장의 분류에 따라서 경률론이라고 하는 3장으로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장경을 편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목록집 작성이 초기부터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너무 같은 경전이라도 번역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경전들이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돼서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도에서 경전이 성립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순서가 있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경전이 쭉 성립되는 순서가 이게 다 완전히 완성되고 그 완성된 형태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도는 인도대로 경전이 성립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경전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필요나 아니면 사람들의 교류 속에서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서 자체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전 자체를, 불교 교학 자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이제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진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그거잖아요. 부처님의 말씀, 설법을 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가짜 소위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경전. 그래서 어떤 게 진경이고 어떤 게 중국에서 만든 위경인가를 구분할 필요도 생기게 됩니다. 진위를 판별해야 될 필요도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목적 하에 목록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전을 진경으로 이해를 하는 이런 이제 전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처음에는 앞에 보신 것처럼 개인들이 목록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때가 되면 황제의 명령으로 목록집을 여러 차례 편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나라 때가 되면 황제의 칙허, 황제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경전을 새로 등장하거나 새로 번역된 경전을 목록집에 넣을 수가 없어요. 목록집에 들어가야 정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전을 누가 번역한 것을 정전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결국 황제가 결정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목록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은 경전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대장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황제의 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국가적인 사업이 되면서 목록을 만들고 이때는 이제 인쇄한 대장경은 아니지만요. 대장경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관찬, 국가에서 하는 일, 관에서 하는 일로 성격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730년에 지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개원석교록, 이 개원은 이때 연호예요. 개원석교록이라고 하는 목록집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송나라, 요나라, 고려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대장경 편찬의 기본 목록은 개원석교록을 따르게 됩니다. 개원석교록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일부 경전이 추가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돼서 개원석교록을 기본으로 해서 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동아시아 입장에서 인도 불교라고 하는 건 외래 문화이고 외래 사상이에요. 이것들이 쭉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중국 불교도, 즉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거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체계화의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 대장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목록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보면 대장 목록 권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현황, 우주, 홍황에서 천자문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제 고려 후기에 만든 팔만대장경의 목록입니다. 팔만대장경의 목록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석교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인쇄본의 형태고요. 요 페이지를 활자로 옮긴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천지, 현황 쭉 해서 4가지. 요거는 이제 대장경 인쇄본이 들어가는 경함의 숫자예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때는 정근대 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셀 때는 천자문은 1000까지 셀 수가 있잖아요. 천자문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지 같은 것도 번호를 매길 때 천자문에 따라 토지 번호를 매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장경도 이제 경함의 숫자를 천자문에 따라서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경의 제일 첫 번째 함은 천이 되겠죠. 천함이 되는데 천함부터 내함까지에는 600권 반야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반야경이 들어가 있고, 이 대반야경을 인쇄하는데 종이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수록된 대반야경은 600권은 누가 번역한 것인가,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당태종의 조서를 받들어서 번역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목록집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반야경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방광반야경 20권이 그 다음 함차에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대장경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 이 목록에 따라서 대장경을 조성해서 봉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집이 있어야 대장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제 조건으로 목판 인쇄, 그러니까 인쇄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인쇄술이 발전하고 이제 이게 확산되면서 대장경 간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쇄술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중국이고 7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 활자도 나오고 금속 활자는 아니지만 목판에 새기기도 하고 하는 식의 인쇄술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불교 경전을 인쇄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일종의 출판 문화에 있어서 정말 완전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형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그야말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의 등장과 같을 정도로 그 이후의 세계를 확 바꿔놓은 것이 인쇄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석가탑에서 나온 8세기에 인쇄한 무구정광대 다라니경 같은 게 이렇게 길고 폭이 굉장히 작아요. 실물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전시들을 했었기 때문에 보면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불선이 이렇게 큰데 되게 폭이 좁은 작은 경전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목판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경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게 팔만대장경이나 초조대장경이나 송나라 대장경처럼 거질의 대장경을 만드는 사업까지 이어지지는 못해요. 아직 2단계까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목판이 나오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 필사하는 거, 석각본, 돌판에 대장경을 경전을 새기는 이런 것들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 만들어 오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술이 나오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경전을 베껴 쓰기도 하고요. 돌판을 새기기도 해요. 이렇게 석경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산 운거사 석경, 중국에 있는 이 수나라 때 만든 석경인데요.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옛날 사람들 생각에 돌에 새긴다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은 불탈 수도 있고 물에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돌에 새긴 거는 불멸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산운거사 석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대대적인 패부를 겪고 난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경전을 쫙 새겨서 보관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화엄사 각황전에서 화엄경 석경판, 신라 하대에 새겼던, 후대에 새겼던 이 나오기도 했고, 고려시대 절터인 도봉사지에서 고려시대에 새겼던 묘법 연화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돌판에 새겼던 이런 석경편들이 출토가 되기도 해서 목판 인쇄술을 하지만 또 다른 형태, 유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발언을 담은 이런 사본이나 석각대장경들도 이후에도 계속 조성은 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게 중국 운거산에 있는 북경 근처에 있는 방산석경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돌판에 뭐가 이렇게 하얗게 짜글짜글 있잖아요. 이게 돌판에 경전을 새겨서 벽에다 쫙 붙여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석경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게 법화경 석편이에요. 요거는 경주의 남산의 창림사라고 하는 절터 부근에서 수습된 석경인데요. 현재 이렇게 작은 돌판들이 24개가 계속 수습이 되고 있고요. 추정컨대 법화경 전체를 다 새겼다면 19개 정도의 판석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이것도 벽 같은 데 붙였었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에서 나온 화엄경 석경의 조각들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각황전 벽에 쫙 붙여놨던 건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거든요. 그러면서 이 돌이 불을 먹어 부서지죠. 돌도 불을 먹으면 부서지거든요. 부서지고 불을 먹어서 이렇게 회색으로 색깔이 변했는데요. 신라 하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판으로 대장경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는 필사만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렇게 돌에 새긴 경전들, 이게 대장경을 새겼는지 특정 경전을 새겼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돌의 경전을 새기는 전통들도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필사의 전통들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대장경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필사본 대장경은 계속적으로 만들어 와요. 지금 보시는 글은 1306년에 충렬왕 32년에 민지라고 하는 고려시대 이제 문인 관료예요. 쓴 고려국 대장 이한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오로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나라를 열고 대통을 들이웠으므로 역대 왕들이 전대모범을 본받지 않은 자가 없어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르렀다. 그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호법과 호국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대장경을 사경한 것이 있는데, 대장경에는 사경한 것이 있는데 금으로도 쓰고 은으로도 쓰고 먹으로도 쓰고 이런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인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라 대장경도 있고 송나라 대장경도 있고 우리나라 대장경, 향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조대장경, 초조대장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장경은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팎으로 유명한 절에는 이 대장경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고려 후기쯤 되면 웬만한 절은 대장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되고, 보시면은 뭐 그 판본 대장경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경 대장경도 쭉 만들어 오는 그 전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물들이 남아있죠. 또 왼쪽에 보는 거는 대만 고궁박물원인데 이거는 송나라에서 필사한 대장경인데요. 작년에 고궁박물원에서 이 출판문화, 송나라 때 출판문화와 관련된 특별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금속산 광해선원에 있는 대장경인데 이제 일부만 남았죠. 사라지고 이런 필사본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은 이제 이 대장경의 맨 뒷부분 발어문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경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는. 물론 기록들을 보면 그 이전에 광종대나 이때도 계속 사경을 만들었던 기록들은 있습니다만 실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경인데 대보적경 사경입니다. 목종 9년에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천추태후 황보씨가 만들었습니다. 목종의 어머니인 김치향과 황보씨와 김치향이 만든 발원에서 만든 대장경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밑에 보시는 것은 충렬왕이 만든 사경이에요. 충렬왕 2년 1276년에 만든 사경인데 감지은리 문수사리 문보리경 사경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토박물관에 수장이 되어 있고요.
요런 형태의 사경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변상도가 있고 색깔이 노릇끼리해 보이지만 은으로 쓴 사경입니다. 충렬왕 초반에 한 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경으로 대장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형태의 은으로 만든 대장경, 그러니까 그 사경들이 여러 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경전들이 겹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필사본은, 그러니까 처음엔 필사본이 유통되다가 나중에 대장경을 인쇄하면서부터도, 인쇄하고 난 뒤에도 계속 필사본이 나오게 되는 거는 그때부터는 이거를 읽겠다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그 경전을 베껴 써서 조성하는 게 갖고 있는 공덕을 쌓는 차원이 오히려 훨씬 컸던 것 같고, 그렇게 공덕이 강조되면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식적인, 어떻게 보자면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고급 예술이 되는 거죠. 온갖 정성을 기울인, 왜냐하면은 이 사경지 같은 거 만져보면 종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탄탄하고 힘도 좋고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요, 힘도 좋고, 너무 어떤 경우는 되게 짱짱하고 어떤 거는 짱짱하면서 되게 보드랍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을 악교에 이겨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모든 기술이 거의 총동원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는 실은 꺼내서 읽겠다는 목적보다는 공덕을 쌓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장경을 인쇄하는 것과 별도로 이렇게 사경을 계속합니다. 명종대 같은 경우에 그 고려사에 보면 은자 사경을 하는 사경원이라고 하는 아예 관청이 있고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내내 보면은 사경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계속 운영을 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적으로 계속 사경을 하는 거예요. 충렬왕 때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대대적인 사경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충선왕 같은 경우에 자기 어머니인 제국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금으로 사경을 대장경 사경을 아예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인쇄된 형태의 대장경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 목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찍었을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찍었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는데, 실은 그렇게 인쇄된 대장경, 유통하고 있는 인쇄된 대장경 외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 필사된 대장경을 만들어 오는 전통이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것을 실은 대장경을 이해할 때 하나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쇄된 판본 대장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본 대장경은 이제 송나라에서 처음 등장을 하죠. 계보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 시기에 등장을 해서 계보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촉지방, 남쪽의 사천 지역의 촉지방에서 만들어져서 촉판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명칭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연구자는 계보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촉판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북송대장경이라고 부르고, 뭐 섞어서 씁니다. 북송의 태조 때 만든 대장경이고요. 세계 최초의 한자로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한 대장경을 목판에 새긴 세계 최초의 한역 판본 대장경입니다. 동아시아 최초이니까 결국 세계 최초죠. 대장경은, 목판 대장경은. 그리고 이게 등장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요나라나 아니면 고려나 이런 데서 대장경을 만들 때 모델이 되는, 무엇을 모델로 하느냐? 촉판 대장경, 계보장을 모델로 합니다. 목판으로 책을 만들 때, 그 정근대 시대 책을 만들 때 판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판의 형태, 그 판의 그 스타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책마다 판의 형식이나 사이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판의 형식을 가지고 이게 제조대장경인지 초조대장경인지 송나라 대장경인지 요나라 대장경인지를 거칠게라도 구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계보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한 판에 보통 23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줄에 14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두루마리, 이렇게 또르르륵 많은 두루마리 권자본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고려에 들어오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촉판대장경이 됩니다. 사천 지역 남쪽에서 만든 다음에 이제 목판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당시 수도였던 개봉에 있던 태평국사의 판목을 봉안했고요.
1차적으로 이 한 세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보면 송나라 때까지 계속해서 불교 경전이 새로 들어와서 한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새로 번역되는 불교 경전들이 있기 때문에 1차로 요때 만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송나라 대장경은 새로 번역되는 불교 경전들이 추가되고, 이렇게 추가된 경전들이 다시 고려로 들어와서 초조대장경에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화질이 좀 나쁜데요. 이게 좋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화질이 조금 나쁩니다만, 이게 이제 계보장의 형태예요. 일본 교토에 있는 남선사 난젠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불본 행집경 권 19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전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함차가 나옵니다. 금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종이 한 장 있는 요게 이제 한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송에서 만든 요 대장경의 인출본은 처음에 나오고 난 뒤에 주변 나라들의 이제 친선 관계의 선물로 이렇게 쭉 여기저기 이제 많이 주게 되고, 특히 고려로 꽤 많이 들어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 다 없어지고 목판 자체는 이미 없고요. 일부 인출본만 아주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조대장경은 목판은 없지만 인쇄본이 거의 다 남아있거든요. 모으면 이제 거의 한 세트가 대충 갖춰질 정도로 있는데, 초조대장경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북송대장경을 모델로 해서 새겼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북송대장경의 형태를 초조대장경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유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어진 대장경들을 면모를 짐작할 때도 실은 이제 고려대장경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보시면 아무 줄이 없잖아요. 위아래 어떤 줄도 없이 그냥 경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도 없고, 그 다음에 한 판에 23행, 한 행에 14자가 있는 요 형태가 계보장의 형태이고요. 고려 초조대장경은 이걸 기본으로 하지만 판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초조냐? 고려 초조대장경도 요게 그대로 새겨져요. 요게 그대로 새겨지거든요. 근데 요 이제 판의 형태를 가지고 초조냐 아니면 북송 거냐를 구분을 합니다. 아무튼 요 송나라에서 대장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중국에서는 이어서 요 나라에서 또 대장경을 만들어요. 거란장 또는 요장, 거란대장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 나라 흥종 때 만듭니다. 이 요 나라 대장경은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산서성에 있는 응현목탑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록에는 요 나라 대장경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상의 대장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장경. 더 나가서는 한때는 저 오랑캐가 대장경을 만들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대장경을 보면 분명히 거란대장경을 저본으로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실물은 확인된 적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요 응현목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목탑 안에 이렇게 부처님들이 봉안되어 있었고, 이 안에 불복장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거란대장경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존하는 거란대장경들을 봤더니 수록되어 있는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송나라 대장경과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라 같은 경우가 그 중국 당나라 장안 있는 북쪽 지역을 이제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화북지역을 당나라 때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그 불교의 영향이 바로 요장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 형태고 판식이 달라요. 한 판에 27행 또는 28행이 들어가고요. 한 행에 17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보장보다 훨씬 좀 빡빡한 느낌이 들고요. 딱 형태를 보면 다르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빨간 거는 제가 이 파일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뭐 작업을 하다가 잘못 선을 그었는데 지우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거란장입니다. 송장과 다른 게 보면 위아래에 줄이 있죠. 이렇게 목판에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수와 자수가 다르게 됩니다. 별난이라고 하는 요 줄을 그어 놓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중국의 송과 요에서 이어서 대장경을 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장경들은 이제
외교사절이나 유학승들을 통해서 계속 전래되게 되는데요. 애초에 경전은 구전이나 말로 전해졌거나 또는 폐엽경 형식으로 전해지고 중국에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종이나 천에 필사하는 형태 또는 돌에 새기는 형태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목판 인쇄술이 출현하면서 경전들을 슬슬 목판에 새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필사본이니 또는 일부 인쇄된 경전 같은 것들이 외교사절이나 유학승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송에서 관판대장경을 만들면서 계보장을 만들면서 대장경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보면 신라부터 고려 중기까지 보면 중국에서 대장경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실물은 남아있지 않는데 기록상으로 대장경 갖고 온 기록이 되게 많은데 고려시대를 보면 이렇게 전래된 대장경들, 뭐 대장경이 들어왔다 하는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송나라나 요나라 황제가 외교 선물로 보내준 게 되게 많고요. 특히 고려 전기에 고려, 송, 요 이 삼국이 있을 때 보면 이 세 나라가 고려를 중심으로 해서 친선관계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팽팽한 힘의 이제 긴장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송나라나 요나라가 모두 고려와 친선관계를 도모할 때 가장 줄 수 있었던 최상의 외교 선물 중에 하나가 대장경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근대 시대에 보면 특히 송나라나 요나라 같은 때 보면 서적이 외부로 반출되는 거는 국가의 기밀, 지식이 반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바깥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 반도체 이런 것들 기술 유출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함부로 못 내보내게 하거든요. 특히 송나라나 요나라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나라 같은 경우에 요나라 불서가 송으로 들어간 거를 되게 경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서적이 외부로 반출되는 거를 금지하고 경계하던 요 시기에도 고려로 대장경을 보내는 거는 기꺼이 선물로 여러 차례를 보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었던가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불서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중국이나 요나라에 나오는 여러 이제 제도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도 유교서적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옵니다만 가장 덩어리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불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까지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고려 전기에 고려사에만서만 뽑은 대장경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이거는 고려사 말고 다른 데도 대장경 관련 기록들이 쭉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지우고 고려사 것만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계속해서 대장경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스님이 가지고 온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한원공 관료가 송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들어오죠. 이거 뭐예요?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라 송나라 황제가 선물로 준 거를 가지고 와서 바친 거고 한림학사 백사유를 송에 보내서 그래서 대장경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란에서 대장경을 고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송나라에서 온 대장경을 또 맞이해서 개국사에 봉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나라에서 대장경을 보내고 요나라에서 왕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선물로 대장경을 보내고 계속해서 대장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송이나 요나라와 대장경을 교류했다, 대장경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한 세트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세트의 대장경들이 계속 들어왔을 거고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 어딘가에 사찰에 있었을 것이고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흩어지고 없어지고 모르겠어요. 혹시 운이 좋으면 어딘가 복장해서 나올 수도 있을지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만 이렇게 지금 없어졌지만 실은 생각을 해보면 사찰에 기본적으로 큰 사찰이라면 대장경을 여러 세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송에서 직접 황제가 선물로 주는 대장경을 아무 사찰에나 주진 않았을 거거든요. 당대 그 임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찰에 기본적으로 봉안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려에서 이렇게 여러 대장경이 들어오는데 고려가 건국하고 난 이후에 최초의 대장경 전례는 삼국 유사에 전하고 있어요. 이 삼국 유사의 전후수장 사리조인데 여기 보면 사리가 전래된
요 내력을 쭉 정리를 하고 이런 스님이 그 다음에 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서 들어온 대장경. 그럴 때 보요선사가 처음에 남월에서 대장경을 구해 돌아올 때 해풍이 갑자기 일어 뭐 이렇게 작은 배가 물결사에 출몰하였다. 용이 대장경을 보호해서 고려로 들어오게 되고 어디다 대장경을 봉안해야 되는가 하는 곳을 찾다가 지금 포천에 해룡왕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서. 근데 여기에 용왕당을 짓고 왜냐면 대장경을 무사히 고려까지 오는데 따라온 대장경을 보호해준 용왕당을 짓고 대장경을 봉안을 해놨는데 이 해룡왕사에 봉안된 대장경이 이런 스님이 상공유사를 쓸 때까지도 남아있었던 거죠. 고려건국 이후에 최초로 중국에서 전래된 대장경이 바로 이 해룡왕사에 있었던 대장경인데 이 대장경은 928년에 만들어진 대장경이에요. 아마 필사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남월은 송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나라 이전에 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복건성 쪽에. 거기서 이제 전래된 대장경이고요. 요렇게 요 928년에 대장경의 전래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장경이 전래되게 되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초조대장경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초조대장경의 형태예요. 호림박물관에 있는 초조대장경인데요. 인쇄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초조대장경 불설부모 출생 삼장법장 반야바람일다경 이름이 깁니다만 이 경전의 첫 번째 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판이고요.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붙인 자국이 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한 판 한 판 찍어서 종이를 이어 붙이는데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판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23행이에요. 한 판은 23행이고 한 행의 글자는 14자인데 그러니까 이 형태는 북송대장경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북송대장경을 모델로 해서 그거를 새겼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는 초조대장경은 상하단변이라고 해서 위아래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똑같이 23자, 23행, 14자의 초기대장경이라 하더라도 상하단변, 위아래 줄이 있으면 초조본일 가능성이 커서 이 판식은 어디냐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초조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경전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한 경전에 피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태조 이름이 조광윤이잖아요. 송태조 할아버지가 이름이 조경이었습니다. 공경할 경자를 쓰는 이 공경할 경자랑 이거랑 발음이 같은 경자. 요거는 획을 하나를 안 그어요. 결획을 해요. 그래서 결획 피휘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요게 초조대장경의 특징이에요. 제조에서는 이 경자에 대한 결획 피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지학을 하거나 대장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계통을 따질 때 피휘자라든지 판식을 가지고 이게 어디 대장경인지를 일단 찾습니다. 제조 같은 경우는 실은 뒤에 간기가 있기 때문에 수월해요. 근데 초조는 뒤에 고려에서 초조대장경을 언제 새겼다라고 하는 간기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식으로 그 형태를 찾는데요.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현종대에 거란의 침략으로 현종 2년에 거란이 침입하면서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남쪽으로까지 피난 가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피난을 가요. 정말 현종이.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조성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을 만들 때 고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대장경을 만들었더니 거란이 물러갔다. 지금 근데 이 초조대장경 경판을 몽골이 불태워 없앴으니 대장경을 안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장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현종대 왜 대장경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호법과 호국의 관계를 꼽습니다. 그리고 제조대장경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쇄하는 그 많은 대장경이 다 호국과 호국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측면이 또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효도.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효.
효의 실천. 그러니까 부모의 명복을 비는 원찰이라면 대장경 한 질쯤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계시죠? 스님 계시죠? 불법 승 3부를 온전히 갖추기를 원했던 거고 그 법보의 상징은 대장경이잖아요. 그래서 대장경을 굉장히 갖추고 싶어 합니다. 그 완전한 세트를 못 갖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600부 반야경 정도는 인설해서 대장경 인쇄서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아마 그러한 시도들이 단편적이지만 고려시대 대장경, 인쇄본 대장경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게 되는 원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현종 같은 경우는 얘기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종은 현종의 탄생은 고려 왕실의 최대 스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 같은 경우에 재혼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재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이 시기는 왕실에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근친혼, 이복남매나 이런 사이의 근친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둘이 근친관계다? 삼촌 조카 관계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종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문제는 현종의 아버지가 결혼한 상태에서 사통을 해서 낳은 게 현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캔들로서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종이 우여곡절 끝에 즉위하고 난 뒤에 즉위하자마자 한방 당한 게 거란 침입으로 호되게 당하죠. 거란전이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국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상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현종에게 중요했습니다. 현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모들을 추존을 해서 왕후와 왕의 지위로 추존을 하고 자기 생모와 생부를 그 다음에 무덤도 이제 개경 근처로 옮기고요. 다 천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두 자기 부모의 혼인을 정상적인 혼인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부와 생모를 명복을 비는 진전사원을 짓습니다. 그게 현화사예요. 대대적인 굉장히 큰 규모로 현화사를 창건을 하게 되고요. 현화사를 다 짓고 난 뒤에 비석을 세우는데 현화사 비석의 제목을 직접 현종이 와서 쓰고 쓸 정도로 온 정성을 기울인 절이 현화사입니다. 근데 현화사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성상은 현종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절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널리 모았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찰을 장엄하기 위해서 진전이 필요한 거예요. 즉 법보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왜 대장경을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가를 갖추어 적고 중국 황제한테 대장경 한지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고려에 대장경이 없었을까요? 송나라 성종대로 들어오고 계속 대장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 대장경을 한지를 또 구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송나라 황제가 빨간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송나라 황제가 이제 고려 국왕이 보낸 글을 보더니 효심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고려에서 맨입으로 대장경 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선물을 보내면서 대장경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보내온 선물도 너무 정성이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성을 내가 이제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고려 현종이 보낸 선물은 다시 다 돌려 보낼 테니까 안 받고 그냥 대장경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지금 특별히 대장경 한 세트와 대장경을 넣을 괴짝과 포장할 보자기와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하사하니 잘 갖고 가라. 이거는 내가 현종의 효성에 너무 감동해서 내가 이 효성에 감동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비석에 새깁니다. 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들어온 이런 대장경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종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대장경을 초조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데 사용이 되거든요. 결국은 현종대 대장경을 간행하는 것은 첫 번째 호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효의 실천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종 11년 무렵에 들어오는 이 대장경은 우리 성군의 효행과 공덕의 결과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 일단 그래서 현종대 한번 일단락이 되고요. 이렇게 송에서 들어온 대장경들을 집대성하는 걸로 초조가 한번 일단락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나라와 실은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 현종대 거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요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나라에서 대장경을 이제 보내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라에서 들어온 대장경들이 정리가 되면서 문종대부터 선종대에는 본격적으로 요나라 대장 그때 새로 들어오는 요나라 대장경을 추가로 판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초조대장경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충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거란에서 들어온 요나라 대장경 말고도 실은 그 계보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송에서는 계속해서 대장경을 새겨와요. 그렇게 송에서 추가된 것들, 고려에 또 어떤 경로로든지 새로 들어온 경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결국 초조대장경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1087년이 되면 완성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1011년에 시작해서 1087년에 초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되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 완성되는 데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시작은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장경들을 다 정리해가면서 판각을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현종대 요 무렵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란과의 3차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부터 고려 숙종이 즉위하기 전까지는 고려가 전쟁을 겪지 않아요. 보통 고려 전기의 최대 평화와 번성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문종에서 선종대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장경을 판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였던 거고, 생각해 보시면 이 시기가 백악고서 일천이 활동하고 하던 고려 교학이 법상과 화엄이라고 하는 양대 교학 불교가 최고조로 성장했던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대장경을 집대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초조대장경을 그 이후에 고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의 큰 보물, 국지대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초조대장경들을 쭉 보면, 비교해보면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동아시아 대장경은 3개가 있어요. 송나라 대장경, 요나라 대장경, 고려 초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잘 갖추어진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만들었던 한영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커서 6천여 권으로 구성된, 볼륨도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록된 경전도 가장 포괄적이고 조판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교정도 제일 잘 이루어진, 그러니까 오탈자나 잘못된 부분이 가장 적은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해서 제조대장경을 만들기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대장경을 꼽으면 초조대장경을 꼽습니다. 그럼 대장경을 왜 그렇게, 대장경 구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대한 불사이고요. 교학불교 발달을 전제로 해요. 교학불교가 교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목판인쇄술이라고 하는 이 종합기술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작업이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국력, 문화적인 국력, 경제력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게 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초조대장경을 만들고 난 이후로는 외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 신앙심 더하기 불교 국가로서의 문화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요소가 대장경에 결부되면서 당연히 대장경 한 세트는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초조대장경을 판각을 하면서 고려는 독자적인 대장경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때부터는 중국 경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장경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도 여러 차례 가고 스님도 가서 대장경을 구해오는데 되게 적극적이었다면 초조대장경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 빈도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초조대장경 조성 이후로는 고려 여러 사원들에는 이제 이 대장경이 인쇄가 돼서 봉안들이 쭉쭉 되기 시작을 했겠죠. 요거는 호림박물관에 있는
대장경 중에 하나인 초조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여기 있는 이런 연호들을 보시면 현종대 한번 만들고 그 이후에 문종대에서 선종대 다시 또 보각을 했다, 추각을 했다, 보충해서 새겼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대장경을 만들면서 남겨놨던 간기를 그대로 새겼어요. 그래서 이 간기가 남아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려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실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호림박물관에 있는 초조본 대방광불 화엄경 주본인데요. 또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아래로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24맹 14자 또 초조대장경의 전형적인 판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전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방광불 화엄경 중에서도 신역이라는 거, 주본을 신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당나라 실찬한타 스님이 번역을 한 80권본 대장경입니다. 신역 대장경이라고 표시를 했고 이거는 수함에 들어있던 거예요. 천자문으로 따지면 함차가 수함, 함차도 여기 섞어놓습니다. 이 대장경이 재밌는 것은 보통 대장경 경판이 있으면 끝에 이렇게 뭘 적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인쇄를 할 때 이 부분은 인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 인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각수로 추정되는 지현이라는 각수 이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인쇄본을 가지고 초조대장경의 형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초조대장경은 국가만 인출했는가? 목판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유통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실은 되게 궁금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장경을 많이 새기는 거 조성한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 대장경을 어떻게 인쇄를 했고 인쇄한 대장경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저희도 책을 보다 보면 책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대장경도 분명히 훼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훼손된 다음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찍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굉장히 귀해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호림거 이런 경우들은 누가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대장경이 1046년에 정종 12년에 인쇄한 대반야 바라경입니다. 대반야경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경의 제일 앞에 있는 건데요. 김해부, 지금 경남 김해를 얘기해요. 김해부의 호장인 허진수가 인쇄를 쭉 해서 600부 반야경을 다 인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인쇄를 해서 사찰에 봉안을 했던 거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현재 이게 남아있거든요. 몇 개가. 그래서 보면은 원본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대장경 이렇게 있으면 앞에 감색으로 물들인 표지를 붙이고 두루마리 이렇게 쭈르륵 말면 이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 금으로 경전의 이름과 함차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들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국보로 지정이 됐고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를 인쇄를 한 다음에 여백에 발호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호장 허진수가 신압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호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는 애초에 지방 세력들이 모여갖고 이제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태조가 고려를 건국하고 난 뒤에 고려 건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위계가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곡처럼 이렇게 차별받는 지역으로 편제하기도 하는데 어떤 지역이든 간에 애초에 그 지역의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지배권을 인정을 해줘요. 영향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고려가 이제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존의 지방 세력에서 신라 하대 지방 세력에서부터 출발했던 우리가 흔히 호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향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향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집안이 호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에 향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행정력과 사법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해부 호장 허진수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김해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세력가라고 볼 수 있고요. 초조대장경을 인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쇄물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거는 개인이 새긴 것도 아니고 왕명으로 새긴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개인이 인쇄한 건데요. 아마도 최소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인쇄들이 일어났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만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정황상 추정만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례가 2개 정도 더 나와요. 요거는 부석사에 가면 원흥국사 결흥 스님의 비석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비문에 뭐가 있냐면 1053년에 문종 7년에 이제 입적하신 무렵에 문도들에게 나는 세상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예전에 내가 인출했던 대장경 한 부를 안국사라고 하는 절에 갖다 둬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뭐예요? 어쨌거나 간에 스님이 대장경 한 세트를 인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튼 간에 아마도 혹시 허락을 받고 인출을 했을 거고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번에 말씀드릴 고려 후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하나는 묘지명이에요. 묘지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려시대 지배층들 같으면 석관 안에다가 일대기를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성 묘지명들이 꽤 남아있어요. 남원군 부인 양씨가 이 남원군 부인 양씨 묘지명인데 남원군 부인 양씨가 1131년에 남편과 함께 천신사라고 하는 절에 전각을 짓고 대장경 5천여 권을 인쇄해서 봉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경을 인쇄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곡식을 바치고 이 곡식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대장경을 관리하게끔 봉안한 대장경을 관리하게끔 이런 게 묘지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아마도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고승들이나 지배층들 같은 경우 호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들이 초조대장경을 인쇄해서 각자의 절에 봉안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장경 인쇄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문구가 국가의 평안과 안녕과 국왕의 그 안녕을 바라면서 또 하나는 뭐가 나올까요? 가족에 대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발언, 살아계신 어머님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장경 봉안도 초조부터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질 내용이긴 합니다만 몽골이 침략하면서 몽골 침략으로 초조대장경 경판이 소실이 되죠. 그러니까 경판이 있으면 계속해서 경전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경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새길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한번 요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호법의 공덕으로 호국을 실천하는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불교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관념이 가장 잘 드러난 불사가 제조대장경 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비상시국에 아까 그 초조 같은 경우는 거의 70년 이상 걸려서 판각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후딱 만들어지죠. 그거에 비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보면 이 이규보가 쓴 대장각판 군신 기고문에 몽골의 침략으로 초조대장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거란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장경을 다시 조성할 테니 이 오랑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발언을 담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효라고 하는 관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조를 새길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초조대장경에 대해서 적어도 고려 후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초조대장경을 몽골의 거란의 침략으로 대장경을 만들었고 그 대장경을 만들었더니
오랑캐들이 물러났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대장갑판 군신기고문 외에도 이 시기에 되게 보편적인 믿음이었다는 게 고려서 열전에도 나옵니다. 최충원 열전이 있고 거기에 최충원의 아들과 손자 열전이 같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를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고려서 열전에는 반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역자로. 근데 하여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시기예요. 대대로 전해져 오던 진병대장경 판이 적병들에 의해 모두 불타버렸는데도 나라에서 사고가 많아서 다시 만들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최이가 최우입니다. 이름을 나중에 바꾸기 때문에 별도로 도감을 설치하고 경판을 완성해서 나라에 복을 주었으니 공적을 잊을 수 없다. 그 아들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대장경 관리와 조성을. 그래서 특별히 상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 고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조대장경에 대해서 진병대장경판. 바로 이 적을 물리치는 그런 호국의 관념을 담고 있는 대장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조대장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서 요 용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후기에 고려 사람들은 현종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에 대해서 국지대보, 나라의 큰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병대장경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게 되자 고려에서는 다시 대장경을 안 새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제조대장경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초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조대장경부터 후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고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이 되는데 원나라 간섭기의 특징은 활발한 교류거든요. 그러면서 원에서 만든 대장경이 고려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고려시대 지배층들이 각자의 사찰에 대장경을 봉안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인쇄된 대장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제조대장경과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